앞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갑습니다. 저는 물리 담당하고 있는 김현환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제가 같이 학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여기저기서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물리 같은 경우는 과목의 특징이 본인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기본기가 있지 않으면 휘발이 잘 됩니다. 따라서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은 중간에 확 쉬었다가 나중에 학습을 이어간다든가 하면은 대부분 내용들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으면 한 번에 오랜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적은 시간을 쓰더라도 짧은 텀으로 자주 학습을 하시는 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리는 그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텀으로 자주 학습을 해주시고, 특히 아무리 바빠도 주 단위로는 거르는 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정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설령 30분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 30분이라도 꼭 투자를 하시는 거를 아주 강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물리는 휘발성이 강합니다. 대신에 장점은 한 번 다져지면은 그것 자체가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사람마다 빨리 닿는 사람도 있고 좀 더딘 사람도 있고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니까 거르는 줄 없이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시작하게 되는 강의는 기본 강의죠. 부제는 수강 신청에도 나와 있다시피 실전 개념 완성이라고 부제가 되어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제 전체 커리큘럼에서는 제일 핵심이고 가장 메인 강의에 해당이 돼요. 나머지는 다 선택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제 들어가게 될 건데, 일단은 현장 오신 분들은 실물 책을 갖고 오신 분도 있고 패드에 넣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제 책인데요. 이쁘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책을 디자인을 유치하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자주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유는 이 시험바닥에 책들 표지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말 조심해야 되는데, 고지식하다 그래야 되나? 좀 칙칙하다 그래야 되나? 너무 어둡다라고 해야 되나? 터널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만화 같기도 하고 이렇게 책 디자인을 이렇게 했고요. 일단 디자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제 책은 얇습니다. 일반 물리학을 범위로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재 중에서 제 책이 가장 얇습니다. 그럼 부족하냐?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얇은 대신에 필요한 것만, 또 이 시험에 가장 적절한 수준까지만 빠짐없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를 드리면, 개념편 교재, 교재 이제 개념편하고 문제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개념편은 전체적인 색감이 빨간색 계열이고 문제편은 녹색 계열. 다음 주 중에 아마 문제편 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편 같은 경우를 내가 90% 가까이를 내 걸로 많이 만들어 놨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8개 이상은 얼마나 어렵든 상관없이 득점을 합니다. 이론상으로. 그러면은 요 얇은 것만 보면은 시험 잘 볼 수 있냐?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다수는 안 그렇죠. 그걸 이제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도 풀고 또 강의도 선택적으로 듣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이거 얘기하는 이유는 잘난찰라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경험들을, 제 나름대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압축도 할 건 압축을 많이 하고 필요 없는 건 또 많이 빼고 또 매해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주제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변경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 책의 시초가 되는 책은 제 기억이 맞으면 17년, 18년쯤 전에 아마 처음으로 제가 출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은 제가 59회 대비 때부터 했으니까 연차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일반 물리학 범위에 대한 강의는 뭐 강의 경력도 꽤 되고, 그리고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리 시험은 다 강의를 해봤습니다. 뭐 고등학교 내신, 수능, 물리 논술, 올림피아드, 그 밖에 뭐 피트, 임용시험 등등.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어떤 경향과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 이런 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캐치해내는 거는 제가 그래도 조금 누구보다 낫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잘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개념편 교재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기본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인데, 교재 구성은 개념편이니까 당연히 이제 개념과 개념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용, 예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개념편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개념들에다가 색깔 처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특히 빨간색 글자 자체나 아니면은 박스 처리되어 있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당연히 직관적으로 핵심 사항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만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양이 확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고, 초반에는 두루두루 학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누적이 될수록 자꾸 이제 줄여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요 빨간색 위주로 쭉 훑으시면서 그 관계들 이런 것들 따지면서 흐름을 잘 잡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잘 잡히게끔 그렇게 책을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리 한정으로 추천은 별도의 요약집을 만들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뭐 그걸 해보는 거는 좋은데 이 책 내용을 다시 또 줄여서 뭐를 더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제 빼고 빨간색만 쭉 훑다 그러면 약간만 숙달이 되면은 2시간? 2시간 정도면 전체 한 바퀴 충분히 훑거든요. 지금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세요. 나머지 이제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책을 가지고 그냥
마지막까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올해는 전년도 교재하고는 다르게 여기에다가 이제 미리 교재를 살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재를 이렇게 쭉 보시면 심화라고 이렇게 녹색 바탕 처리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아, 심화니까 어려운 거니까 제끼세요 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어려워서 심화라고 표시한 것도 있고, 야, 요거는 좀 많이 지역적인데 싶어서 심화라고 표시한 것도 있고, 어떤 파트는 초심자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 있고, 또 약간 베이스가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쉬울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그런 경계에 있는 것도 심화 처리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심화 그 글씨하고 그거 보면 알겠지만 이쁘게 해놨거든. 이쁜 아이는 제끼는 게 아닙니다. 제끼지 마시고,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해준 취지가 뭐냐면, 특히 내가 약간 물리 기본기가 부족하다라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은 해야 되겠으니까, 버릴 수는 없으니까, 강약에,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의 강약은 시간 쓰는 겁니다. 모든 거를 다 어떻게든 다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학습 자체가. 넘어가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대부분 심화라고 표시된 데서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시고, 그 할 수 있는 선은 항상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긴 하는데, 근데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에는 짧게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우선은. 그리고 물리 과목이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같은 내용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파트들을 학습하고 다시 오다 보면은 그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군데 매몰돼가지고 거기만 주구장창 보고 있거나 이러지 말고, 원래는 그게 좋아요. 클리어 될 때까지 쭉 붙들고 있다가 클리어하고 또는 질문하고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그건 시험 과목이 물리 포함해서 한 4과목 정도다, 과공업 PT 시험 정도다, 그러면 그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율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심화 표시된 부분이네, 그러면 내가 일단 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그냥 제끼지 말고 일단 압축 정리한 거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거 가능하다면 짧게 정리한 거는 외우기라도 하고,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학습해 보는 거를 해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를 안 해드렸더니 그냥 일단은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는 그런 표시들을 일부러 세심하게 좀 넣어봤습니다. 참고해서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한데 제가 감기가 조금 심하게 걸렸는데, 약을 먹었는데 목소리가 좀 안 나오기 시작을 하고 훌쩍훌쩍 거리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뭘 공부할 때 인강을 듣거나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강사가 특징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거를, 또는 어떤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거를 한번 보이기 시작하거나 한번 듣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고 짜증이 나잖아요. 오늘 내가 훌쩍거리는 게 혹시 들으시는 과정에서 또 인강 들으시다가 짜증 나실까봐 오늘은 양해를 좀 구할게요. 다음 주까지는 꼭 회복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교재 일단 활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예제나 뭐 이런 거 적용하는 거, 이런 거 이제 해당 진도 나가면서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주 월요일쯤에 가급적이면 월요일을 넘기지는 않을게요. 전주에 진행했던 회차에 대해 가지고 리뷰 테스트를 드릴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공유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인강 자료실에도 등록을 해드릴 겁니다. 요걸 이제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무조건 거기에 이제 개념 확인 OX 문제가 있거든요. 회차별로 개수는 좀 다를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푸십시오. 무조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항들은 회차별로 5문항씩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드릴 건데, 별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1개에서 3개까지. 이 다른 적당한 기호를 생각해내지 못해가지고 중요도가 아니고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그래서 당연히 상중하가 되겠죠. 이거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즉 나는 지금 강의를 쫓아가기에도 너무 벅차다, 당장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대신에 OX 문제는 꼭 풀어야 됩니다. 그거는 꼭 필요하니까. 나는 원래 물리 목표가 5개 정도고, 그리고 나 어려운 거는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야. 죽어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런 분들은 1개 정도만 건드리면 되겠죠. 그쵸? 나는 중까지는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개 정도까지 건드리면 되겠죠. 나는 어려운 것까지 굉장히 짱돌 비슷한 아이들도 다 대비를 하고 싶어. 그러면 3개까지 건드리면 되겠죠. 3개 난이도는 없는 회차도 꽤 있을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여기는 선택적으로 본인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도 상당히 초반에 많이 하시는데, 물리 과목 한정으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물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념과 기출이겠죠.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출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비슷한 주제는 항상 자주 출제가 되겠죠. 기출은 반드시 연습을 하시고,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사실 요만큼으로는 조금 대비에는 부족함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쭉 진행하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그 한정 안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첫 번째, 기본 강의 끝났어.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고 있어. 상관없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제 교재 기준으로는 개념편 교재에 대한 학습과 정리, 때때로는 압축, 요약 등등은 모든 과정에서 계속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시험 직전까지. 여기서 시험 직전이라 하면 대략적으로 시험 1개월 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문제
많이 풀면은 물리 늘 것 같죠? 안 늡니다. 원래는 늘죠. 겁나 많이 풀면. 근데 그 겁나 많이 푸는 것 정도를 할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는 물리는 양치기 한다고 효율이 안 나와요.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하나를 정확하게 푼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습관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를 풀 때 이제 좀 내가 누적된 학습량이 생기면 어떤 문제는 너무 쉽고 어떤 문제는 뭐 조금 어렵고 이런 게 이제 판가름이 될 건데,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 어디냐면 왜 이걸로 풀었지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 부제 이름도 실전 개념인데, 문제풀이는 일단 문제를 잘 읽어야죠. 문제에 대한 독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엇으로 풀까를 결정하겠죠. 그렇죠? 도입 능력, 이 두 가지가 거의 전체를 차지를 합니다. 계산은 부수적인 거고, 무엇으로 풀 것인가. 그러니까 해설을 보던 강의를 듣던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는 왜 저걸로 풀지?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나중에,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쉬운 문제야. 너무 쉬운 문제야. 그래서 그냥 쭉 보고 답이 막 나와.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왜 이걸로 풀었지는 확인하고 넘어가. 이걸 습관화하시면은 적은 개수를 풀더라도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게 다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왜 이렇게 풀었을까? 이 사람은 왜 저런 걸로 써먹었을까? 그거를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그거를 학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독특한 풀이 과정, 그런 거 어차피 그 문제 하나에만 써먹을 확률이 높아요. 아주 독특한 풀이 과정을. 그리고 여러분들 막 그 독특한 한 문제에 맞추려고 지금 강의 듣고 준비하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물리는 아주 미친 난이도라고 불리는 해를 포함을 해도 무조건 5개는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설령 만점이 목표인, 어쩔 수 없이 뭐 사정이 있겠죠. 가끔씩 저는 물리는 꼭 만점 받아야 돼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요. 만점이 목표여도 가장 우선순위는 이거죠. 그 쉬운 5개를 무조건 잘 맞춰내야죠. 나 물리 너무 약해 라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5개 내외 무조건 쉽게 나오니까 그 쉽게 나오는 거를 잘 고를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일단 이게 쉬워 보이는 데를 찾았으면 득점력을 또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럼 도입이 잘 된다, 문제를 읽고서 이렇게 풀어야지가 언뜻 잘 떠오른다 라는 건 얘네들에 대한 득점 확률을 많이 높여줍니다. 그럼 나는 5개에서 출발하는 거죠, 본 시험에서. 그럼 뭐 조금 더 해놓은 게 있으면 그게 7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고, 올해처럼 쉬웠으면은 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준비한 그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발 부탁인데
어떻게 비굴하게 써야지 할까? 질문. 질문하세요. 응? 내 옆 사람 말고 나한테. 물론 내 옆에 어떤 친구가 물리 너무 잘해. 그럼 그 친구한테도 되지. 되는데, 제 교재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일 거 아닙니까? 내 교재로 학습하고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카톡을 이용을 하시던, 이메일을 이용을 하시던, 다 좋은데, 아니면 대면 질문을 하시던, 현장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 있는 날에는 강의 시간보다는 좀 많이 일찍 오는 편이기 때문에 일부러 질문 받으려고 일찍 와요. 입문 강의 때도 내가 이렇게 일찍 온다 얘기를 하는데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속으로 많이 삐졌습니다. 보통 4시 전에는 오는데 오늘은 내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어디 들렸다 오느라고 4시 3분인가 도착을 했는데 보통 4시 전에 한 3시 반까지는 와요. 학원에 6시 30분 수업인데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3시간이나 일찍 오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제 내심적 이유는 막히는 걸 싫어해가지고 운전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질문 받으려고 일찍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10시에 끝나는데 10시에 끝나고 질문 받아들이지만 본인들도 집에 가시려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찍 와가지고 질문 받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카톡같이 텍스트로만 질문을 하다 보면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 커뮤니티나 뭐 학원 홈페이지나 등등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구글 미트라는 플랫폼을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개인 지도 하듯이 화면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드려요. 매주 월요일에. 그런 시간도 활용하시면은 좋습니다. 선생님 부끄러워서요. 꾹 참고 넘어가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시는 게 시간 굉장히 세이브하는 거고 확실히 도움을 받는 효과가 큽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과목 불문하고 즉 저를 포함한 이 앞에 강단에서 떠들고 있는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본 직업이 뭐든 간에 존경의 대상이 전혀 아니고 이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료 수강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봉사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한두 가지만 더 강의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어차피 질문하기도 하고 일부러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꽤 있고 막 이래서 미리 얘기를 할게요. 문제편 교재 내지는 뭐 다른 문제집을 기본 강의 들으면서 병행하면 도움이 될까요? 등에 대한 질문은 아니요. 내지는 세모?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바로 풀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우왕좌왕하고 곤란해지고 오개념도 잘 생기고. 근데 그렇게 한번 자리 잡은 오개념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굳이 조금 일찍 시작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최소한 기본 강의 기준으로 역학 진도까지는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교재, 재교재든 뭐 다른 문제집이든 그거를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거는 기본 강의를 완강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걸 제일 추천을 하기는 해요. 근데 나는 원래 좀 많이 느려서요. 조금 서둘러서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학 끝날 때까지는 참아라.
오히려 더 시간을 뺏어 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역학까지는 같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병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을 할 건데 필기 부분 이거 매년 얘기 안 하면 매년 그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필기를 한다는 것과 받아쓰기를 한다는 건 동요가 아니죠. 제발 제 칠판에 판서하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필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고민해서 그걸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필기하는 거를 꼭 하십시오. 제발. 저는 기본 강의 한정으로는 필기 노트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제풀이 때는 워낙 속도감 있게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핵심 요약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필기 노트는 별도로 제공을 해드려요. 너무 빨리 진행을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는 왜 필기 노트를 제공을 안 하냐? 옛날에 해본 적이 있죠. 해봤더니 그것만 보려고 그래. 사람이 마음이 그렇거든. 뭔가 양이 적은 게 있으면 그것만 보고 싶다라는 유혹을 당하게 되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기로 제한을 해버리죠. 그러면 처음에 많이 봤던 거에서 양이 줄어든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건드리질 않고 이쪽으로만 자꾸 눈을 두게 되면은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얇잖아, 이 정도면. 이거보다 더 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그냥 요약 노트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필기는 본인 스스로 하시되, 조금 전에 그 얘기는 왜 드렸냐면, 저거를 약간 음미해 보면서, 제 판서 내용을 약간 음미해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한테 필요한 게 요런 거 있구나를 압축해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비록 저녁 시간이고, 뭐 또 초반이라 강의도 많이 듣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피곤하실 텐데, 그 고민을 해보면서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게 복습하는 효과도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강의 쭉 꾹 참고 듣다가 나중에 복습해야지가 아니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판서한 다음에 약간의 필기 시간 드릴 거니까 그때 쭉 스캔하면서 요거 적어야 되겠다를 찾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복습이 돼요. 그것도 이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필기는 필요한 것만 추려서 잘 쓰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네, 개념 강의, 개념 설명에 대한 거 필기를 다 쓰는 것까진 그래도 이해를 해. 뭐 그게 어디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개념 강의 때도 문제 풀어드리거든요. 예제는 다 풀어주니까. 문제풀이 해놓은 거 전체를 필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래버리면 나중에 급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 암기력 좋은 거 아는데 문제풀이 한 것 자체를 외워버려요. 시험엔 동일한 문제는 절대로 다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거 외워서 뭐하게요? 똑같은 문제 안 나올 건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풀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죠? 문제 풀어줄 때 매우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건 필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간략한 필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산은 내가 실제로 해봐야죠. 학습자가. 그쵸? 계산 능력도 필요하니까. 그쵸? 계산하는 그 과정을 왜 다 필기를 해요? 어떤 특이한 계산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필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문제풀이 전체를 다 받아쓰게 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그러고 너무 길게 해버렸네. 그래서 짧지 않았던 OT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시험을 볼 때쯤 그 과정에서는 다소 많이 힘들고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시험 볼 때쯤에는 물리가 쉽다,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할만은 하다 까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프리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까요? 첫 번째 내용이 물리 연산에 필요한 수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 있는 거는 강의를 하거나 설명할 내용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 지식인 거고요. 다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수각 내지는 특수비 중에 세 번째 직각삼각형이 있죠. 그건 살짝 체크 한번 해볼래요? 3대, 4대, 5. 이거 외에도 직각삼각형이 우리가 익히 외우고 있는 30도, 45도, 60도 등이 아닌 그런 각도에 대한 특수비가 또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잘 안 나오니까 요 3, 4, 5는 내가 뭔가 이제 그 벡터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건데 벡터에 대한 걸 출제를 할 때 출제자가 많이 유혹당하는 비예요. 실제로 쭉 전체 시험 영역을 다 훑어보면은 요 비에 해당하는 걸로 출제하는 게 심심치 않아요. 그래서 막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계산하려고 하기 직전에 혹시 3, 4, 5 아니야?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라는 일종의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미분하고 적분 가끔씩 써먹을 수 있고, 사실 이제 물리 자체가 원래는 미적분하고 같이 발달된 학문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깊은 관계가 있어요. 다만 이론 강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가끔씩 필요할 때는 미적분 얘기를 조금 할 수는 있는데 과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미분 또는 적분을 꼭 해야지만 문제가 풀리게 출제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매해 나오는 거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내가 미적분을 아예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험 준비를 하는데 곤란함이 있을까지는 아니에요. 불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미적분은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제일 아래쪽에 삼각함수 공식 있죠? 그건 지금 한번 쭉 훑어보실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 이건 까먹고 있었어. 이건 처음 보는데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는 필히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쓰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 중에 한 개는 역학 초반부에 그 지표면 부분에서 물체의 운동에 관한 거 정리할 때 사용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이 파동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사용이 됩니다. 조금 후반부이긴 하지만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푸는데 필요한 삼각함수 공식은 전부 다 외우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멈이니까 암기하십시오. 이 정도는. 자, 역시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챕터의 물리량. 물리와 관계된 양, 즉 물리책에 나오는 물리랑 관계된 용어, 단어들을 물리량이라고 할 건데
거기에는 이제 각 물리량에 따라 가지고 단위를 표현을 해야 되고 밑에 찾을 수 있는 단위들을 쭉 정리를 해놨고 당연히 색깔 처리가 되어 있는 거 일단 지금 눈여겨보세요 라는 뜻이겠죠. 나머지 것들도 봐놓으면 좋긴 한데 우선은 색깔 처리되어 있는 아이들 보니까 질량, 길이, 시간 질량 킬로그램이 일단 물리에서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 가지고는 미터가 물리에서는 기본 단위고요. 시간에 대해서는 초가 물리에서는 기본 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하에 대한 것도 표현을 하죠. 전하 내지는 전하량의 물리에서 기본 단위인 쿨릉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 얘랑 구별해야 되겠다. 라지티라고 쓸까? 온도에 대해서는 섭씨 온도 쓰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기체연력학도 하기 때문에 물리에서 쓰는 기본 단위는 화학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켈빈 온도라는 걸 기본 단위로 써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완전 기본 약속이라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단위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얘기를 또 할 예정입니다. 인문 강의 때 한 거랑 기본 강의 때도 이 얘기를 또 하면 너 무시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앞에 영어 약자로 쓴 아이들은 이제 기호인 거고 여기에다 영어 약자로 쓴 아이들은 단위를 표시를 한 거죠. 막 적는 것까지는 너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말로만 얘기를 드리면 기호는 이름을 줄여서 표현을 한 거고 어떤 물리량의 이름을 축약해서 약호로 표시를 한 거고 단위는 그 해당 물리량을 측정한 값에 대한 약호를 표시를 한 거예요. 혹시라도 그 구별을 못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리고 웬만하면은 앞으로 강의하는 동안에도 웬만하면은 제가 안 까먹고 가끔 까먹고 그냥 막 쓸 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풀이 과정에서 쓸 때는 그냥 쓰기도 할 거고 단위에 대한 거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가우스 표시를 하고 이 안에다 단위 값을 표시를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교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빨간색 박스 이제 좀 넘기다 보면은 막 몇 개 나올 건데 거기 보면은 가로, 대가로 이렇게 표시하고 거기에 이제 단위가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물리학을 출제 범위로 다루는 시험들에서는 단위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하자라고 이미 약속되어 있는 바예요. 그래서 거기가 단위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8페이지에 접두사. 이거 인문 강의 때도 얘기 드렸었는데 이런 거 외워야 됩니까? 네,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시험 가끔씩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피코미터 이런 단위로 주고서 마지막 뭐 질문 값이 뭐 미터이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뭐가 잘 나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10에 몇 승인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외우고 있으면은 화학 쪽도 계산하거나 할 때 좀 잘 살펴보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암기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벡터하고 스칼라 얘기 조금만 곁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와 스칼라. 물리량은 종류가 벡터라는 아이하고 스칼라라는 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잔소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학습하시는 과정에서,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귀찮아도 매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물리량, 이 단어가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연습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이 둘은 연산법이 달라요. 벡터는 벡터의 연산을 따라가야 되고 스칼라는 스칼라의 연산을 따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고 넘어가십시오. 누적되면 나중에 진짜 1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제목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쭉 새끼를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벡터겠네, 얘는 스칼라겠네, 좀 자연스럽게 받는 감이 생겨. 그게 될 때까지는 꾸준히 학습할 때마다 야, 이거 벡터인가? 확인해 보세요. 스칼라인가? 책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것도 있던데요? 그거는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겁니다. 동종의 물리량이거나 하위 개념의 물리량이면은 거기엔 따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벡터인지 스칼라인지는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럼 벡터라는 거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고요. 스칼라라는 거는 해당 물리량이 방향성 없이 크기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대로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예,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서 외우지 말고 해당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복습하는 과정에서 전범위에 걸쳐가지고 이게 벡터일까 스칼라일까를 전범위에 대해서 매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1과 에너지. 그거는 지금 그냥 외우십시오. 입문 강의 때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혼동을 잘합니다. 1과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요거랑 관계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교수님, 에너지는 스칼라지만 1은 벡터잖아요.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1과 에너지는 둘 다 스칼라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같은 물리량이고요. 둘 다 스칼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해당 내용에서 할게요. 1과 에너지 스칼라다. 한번 방점 찍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벡터의 특징 내지는 표현? 거기 있는 것처럼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나 봐요. 방향이 있다 보니까 화살표 가리키는 방향이 벡터의 방향일 거고 화살표의 길이를 이용해서 벡터의 크기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빨간색이 잠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무슨 내용이냐면 벡터라는 아이한테 마이너스 보호를 붙이게 되면은 물론 마이너스가 빼기 해라 라는 의미도 가지고는 있지만 요거 이제 방향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다. 반대 방향을 의미를 한다. 요렇게 되는 거죠. 직선상으로 방향이 존재를 할 때는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보,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보를 붙여서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구하려고 했던 어떤 물리량이 벡터였어. 근데 내가 명확하게 방향이 이쪽이다를 모르고 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방향을 알 수 없다면 이게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방향도 미지수로 둬야 되겠죠. 내가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만약에 이제 직선상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도 미지수로 두겠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특히 운동량과 충격량이란 파트에서 요 얘기를 한번 더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합성과 분해. 합성 먼저 볼까요? 자, 이제 벡터 연산하는 거 조금만 복귀하는 식으로 하고 넘어갈 건데, 벡터 합성하는 거. 합과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뭐 삼각형법도 소개가 되는데 필요 없고, 이름도 알 필요 없고, 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만약에 두 개가, 요 꼬다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쭉 당겨가지고 그냥 그리면 되겠죠? 왜냐면 크기하고 방향이 같으면, 벡터로서 온전히 동일한 벡터가 될 거니까. 그럼 요때, 얘한테 나란한 거, 얘한테 나란한 거 쭉 그려가지고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구한 게 요 합성된 I 값이 됩니다. 빼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A 벡터 이렇게 있고 B 벡터 이렇게 만약에 있었다. 그럼 A 마이너스 B 벡터 해라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A하고 마이너스 B 벡터를 합성해 버리면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합성한 게 A 마이너스 B 벡터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합성할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습이 안 된 분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A 벡터하고 B 벡터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야 이거구나. 자, 얘는 귀찮으니까 그냥 C 벡터였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C 벡터 크기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끝났으면 직각삼각형이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근데 끄트머리에 뭐가 좀 붙습니다. 2 곱하기 AB의 크기의 곱 곱하기 코사인 A 벡터 B 벡터의 사이각 세타가 더하기 했을 때 크기 구하는 방법이고요. 빼기 했을 때 크기 구하는 방법은 요것도 그냥 통 C라고 할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뒤에만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거 가끔 써먹을 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문제라면은 좀 오래 걸리는 걸 줄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만약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문제였으면. 그거랑 관계해가지고 기출문제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언급을 한번 할 건데, 그래서 요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더라? 코사인 2법칙? 맞나요?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아닌데 아무튼 아니면 내가 틀린 건가? 하여튼 무슨 법칙이래요. 몇 년 전인가? 이 시험 맞았던 것 같은데 제 수강생 중에 한 명이 너무 격양된 어투로 통화를 한 건 아니니까 개인톡을 막 보내줬는데 어떤 무슨 땡땡이가 뭐 미친 뭐 이렇게 욕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를 그 오픈 카톡방에서 언급을 했었나 봐요. 그때 그 미친 모모가 절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막 그랬다고. 근데 그 해 시험에 나왔어. 이걸 쓰면 그나마 훨씬 빨리 풀 수 있게. 그러니까 절대 안 나온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거 꼭 안 써먹어도 풀리긴 풀리죠. 다 뭐 결국에는 구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 너무 부담 없으면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연산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결과만이라도. 자, 그리고 이제 벡터 분해하는 거. 이것도 가볍게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분해라는 거는 매우 특수한 환경. 직각이라는 환경으로 온전히 존재하고 있던 벡터를
분해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즉 합성과 분해는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합성을 거꾸로 한 게 분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이 중에도 딴 얘기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해해서 문제를 풀 때가 확률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더 자주 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분해는 필요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경사면이니까 분해 딱 이게 아니고 꼭 분해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우선은 언급을 할게요. 뭐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겠죠. 벡터라는 게 분해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 온전히 있는데 왜 분해했을까요? 내가 문제 풀 때 여기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필요할 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해하는 거는 직각이라는 두 좌표로 분해를 하는 건데, 요 x, y 축 있잖아요. 축. 분해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x, y 서로 직각이 되는 이 두 개의 축도, 그쵸? 유리한 쪽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힘에 대한 거 나랑 같이 쭉 몇 개 건드려 보면서 조금 더 감을 잡게 되실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언급 정도만. 자,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요 x축과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 x 성분의 크기는 c의 크기에다가 코사인을 붙여준 게 된 거고, y 성분의 크기는 c의 크기에다가 사인을 붙여준 게 된 거다. 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코사인, 사인 다 알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실수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내내 종강하는 그날까지 이 얘기를 꼬박꼬박 할 겁니다. 세타 쪽으로 분해했으니까 코사인이요. 세타 옆쪽으로 분해했으니까 사인이요. 라는 얘기를 꼬박꼬박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날 때쯤 혹은 훨씬 그 이전에 머리에 그냥 세뇌가 되실 거예요. 세타 쪽은 코사인, 세타 옆쪽은 사인. 뭐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거 축 조금만 이상하게 해놓으면은 코사인, 사인 반대로 많이 붙이고 많이 틀립니다. 안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도 귀찮지만 강의하는 내내 분해할 때마다 세타 쪽 코사인, 세타 옆쪽 사인,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거까지만 짧게 빨리 볼까요?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이걸 남겨놓고 하는 것도 애매해가지고. 벡터에 곱하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칼라 곱이라는 게 있고 벡터 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단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언급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벡터끼리 곱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됐다. 그럼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 벡터끼리 곱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여전히 벡터다. 방향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 벡터 곱이라고 합니다. 옛날식 표현으로는 이게 내적이고 이게 외적에 해당이 돼요. 수학적으로는 스칼라 곱을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도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원칙이고, 벡터 곱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X 표시를 해가지고 곱하기 느낌을 훨씬 살려가지고 표시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거는 됐고, 그리고 수학에서는 요거 자체 이제 크기를 따질 때 정의가 코사인을 붙이냐 사인을 붙이냐가 있어요. 결정돼 있어요. 근데 물리에서는 여기는 조심해야 되니까, 사인 세타를 붙인다 또는 코사인 세타를 붙인다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세타라는 게 수학에서는 항상
둘의 사이각이에요. 근데 물리에서는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공통적인 인물. 출제형 그냥 마음대로 여기 하는 거예요. 여기를 세타, 여기를 세타. 그때그때 달라요. 어쩔 땐 그게 코사인이 될 때도 있고 어쩔 땐 그래서 사인이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은 물리시험 준비할 때 외우는 거 아닙니다. 뭘 외우는 거냐? 스칼라 곱은 거기 제가 짧게 표시해 놨을 거예요. 나란한 두 아이의 나란한 성분끼리를 곱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직한 성분끼리를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범위에서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잘 기억하면 끝나겠죠. 나란한 것끼리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 역학에서 1입니다. 힘과 요 단어까지 쓰진 않을게요. 어차피 해당 내용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힘과 변이의 나란한 성분의 곱이 요 1이라는 것이고 스칼라 곱입니다. 스칼라 곱. 벡터 곱에 해당하는 거 2가지 있습니다. 일단 역학, 그 중에서 강체 역학에서 토크라는 게 나와요. 이건 지금 얘기해봤자 강체역학 기본 지식이 없으면 못 알아들을 거니까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한 지점까지의 거리 벡터와 작용한 힘의 수직한 성분의 곱이 토크가 됩니다. 어쨌든 토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자기학에서 자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쓰던 여기도 방향을 갖는 두 성분의 수직한 성분의 곱이 물리량이 됩니다. 자기력이라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책을 좀 보시죠. 쓰기 전에. 거기 써놨는데 내가? 안 써놨나? 거기 1번, 2번 써놨잖아요. 스칼라곱 옆에 W는 F 델타에 써있고 벡터곱 옆에 2개 표현되어 있죠. 전범에 이 3개밖에 없습니다. 꼭 구별해야 되는 게 이렇게 3가지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완전 마무리 교재 그림하고 상관없어요. 칠판면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고 칠판면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교재 그림이 약간 입체적으로 그린 거고 칠판면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거 2개 스칼라 곱하면 둘의 나란한 성분 곱하면 돼요. 나란한 거 곱한다는 거 이런 뜻일 거예요. 뭐 B 쪽을 기준으로 잡겠다 그러면 A 이렇게 쏟 내려서 A에 요만큼만 얘랑 곱한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면 수직한 것끼리 곱한다. 서로 수직한 성분을 곱한다라는 뜻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벡터 곱을 했을 때 방향은 어떻게 되냐? 그게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관련 전공자인 경우나 아니면 이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물리에 나오는 모든 방향을 따질 때 뭐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하나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벡터 곱의 방향을 따지는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방법은 앞쪽 벡터에서 뒤쪽 벡터를 감쌉니다. 그러면 엄지가 해당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자, 뭔 말인가? A 곱하기 B라고 했으니까 A에서 B 쪽으로 당연히 이렇게가 B 쪽이라고 하진 않겠죠. 가까운 쪽이겠죠. A에서 B 쪽으로 감싸. 그럼 들어가는 방향, 우리가 보기에 칠판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이 벡터 곱의 방향이 되는 거야. 들어가는 방향. 오케이? 만약에 B 타임스 A를 해라. 그럼 B에서 A로 감싸야 되겠죠. 그럼 칠판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즉 벡터 곱의 방향은 두 벡터가 이루는 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 됩니다. 요거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토크할 때 혼동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시가 그거를 표현을 해드린 거고, 제가 모든 예제를 다 풀어드리는데 딱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그건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쭉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요중에 이게 왜 답이 이거지? 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질문하세요. 이걸 풀어드릴 이유는 전혀 없어가지고 합성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잠깐 연습하시고 마이너스 부호 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 뭐 어떻게 어떤 해설을 드리거나 이러기도 좀 애매하니까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친절히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를 좀 많이 오바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시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버한 적은 없었는데 충분히 10분 정도 쉰 다음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